문화연대 긴급토론회 15 참사 문화정치, 국가 권력의 통치성, 애도의 방식, 민주주의 자율성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정원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 중에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발생 하루 만에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면서 애도개혁령, 관제애도, 애도의 검열 등 국가가 애도를 점유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애도의 정치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애도 통제에 대한 문화예술의 항의도 그러한 비판들 중 하나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축제 예산이 축소되거나 없어진 데다가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이제 재난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문체부 일방적 결정과 통보로 축제나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고서는 유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국가가 애도를 통제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애도 기회를 빼앗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까지 문화예술인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간제 애도의 강요와 예술인들과 협의 없는 축제 및 공연의 취소가 블랙리스트 사건 행위에 지체되고 있는 문제, 블랙리스트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문화 현상의 폐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치 권력과 예술, 사회적 참사와 예술,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술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예술과 사회적 애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윤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토론으로는 김상철 시시안연구소장님, 네, 좋습니다. 축제 기획자이자 한국축제감독회의의 윤성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 뮤지션 이효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의 김우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이동희 교수님 발표를 듣고 네 분 토론자의 상황을 들은 이후에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좀 보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동현 선생님 발표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받은 이동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관점과 영역에서 이 문제 정당성에 대한 또 안타까움에 대한 또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아마 활발하게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의 사건 관련해서는 입장이 되게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각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이제 참사 이후에 문화예술계에 내려진 혹은 뭐 일방적으로 공지된 그런 상황들이 예술인들의 자율성과 또 자유로운 활동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팬데믹 그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 생각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히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희생자의 깊은 애도를 시작으로 더불어서 문화예술계에 내려진 이런 조치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그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다른 대안적인 애도의 행동과 애도의 방식은 없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뭐 발제를 읽기는 좀 그렇고요. 좀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논의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번 참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의 희생자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또 외국인도 꽤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뭐 현장에 가보지 않은 저로서는 어쨌든 새벽에 전해지는 SNS를 통해서 보게 되는 기사와 또
사진과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서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년 전 세월호가 바로 소환이 됐었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공포와 트라우마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또 대부분 희생자가 젊은 20, 30대들이 많아서 8년 전에 희생됐던 세월호 참사의 그 학생들의 나이를 유추해 보니까 대략 그때 같이 트라우마를 겪었던 젊은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참담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국가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켰다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됐었다면 충분히 한 명도 죽지 않고 약간의 이렇게 힘든 과정을 있었겠지만은 무사히 또 나름대로 이렇게 행사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도시 속에서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명사고로서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이건 명백하게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책임, 사회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과 또 해당 구청장이 책임을 전가하는 정말 파렴치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진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유체 이탈 합법의 논의들과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결국 책임은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사상자 본인들이 져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또 떠오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가 이번에 손해도하고 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실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우리가 그냥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조차도 정치적인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서 국가란 말이 무엇인지 4.16 우리 참사 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8년 후에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개인적인 사건의 문제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근대 국가의 이후에 한국 사회를 형성했었던 국가의 통치성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 국가의 통치성에 대한 문제와 그 통치성이 강요하는 애도의 문제가 문화예술계 혹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떻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강요를 당연한 처사로 받아들이는 그 내면화가 어디서 비롯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 세 가지 국가의 통치성과 애도의 문화 정치와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나 안타까운 국가적 참사였고 블랙리스트 사태도 재난은 아니지만은 거의 재난에 준하는 예술계의 큰 사건이었고 이런 걸 보면서 이 통치성이라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통치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푸코의 얘기를 이렇게 감명을 잡할 자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국가가 이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텐데 기본적인 근대국가 형성에 필요한 통치성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비판적 이성으로 그 통치성의 과잉을 스스로 강제하고 또 절제해야 될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이 부재한 채로 혹은 또 그것이 과잉된 채로 혹은 또 방치된 채로 나왔던 블랙리스트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통치성이 없는 사회, 국가, 한편으로는 또 통치성이 과잉된 국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또 알게 됐습니다. 푸코는 어쨌든 통치성의 문제를 주권이라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서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군주 시대에 있었던 폭력적인 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물들의 배치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 사물들의 배치라고 하는 것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 물건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통치의 대상들을 잘 관리하고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내리는 어떤 일련의 제도적인 혹은 또 필요한 인력, 또 필요한 제도, 필요한 물리적인 어떤 대상들을 잘 관리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뭐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너무나 뭐 이렇게 큰 대단한 의미에서 공동의 선을 이루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적절한 목적 그리고 또 통치되어야 될 대상과 사물에 대한 적절한 목적을 향해 인도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가가 국민에게 혹은 그 사회에게 해야 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잘 관리되고 훈육되는 그런 과정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아마도 전제군주적인 국가 혹은 봉건 영주의 국가하고도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통치성에 사실상 주권자라 할 수 있는 통치자가 갖춰야 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사물 혹은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 또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해야 될 배치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푸코의 의미로 보자면 사물의 배치라는 관점에서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번 재난과 3, 4로 비교했을 때는 그 재난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 조치가 작동되고 안전의 일상적 유지를 위한 반복적인 관리와 조치가 기본 원칙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동이 안 된 데서 비롯된 재난과 참사가 바로 세월호와 부탄 참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매뉴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재를 되묻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토론회와 관련하여서 사실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사실 이 내용은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또 논의하는 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 이성을 통해서 근대 국가가 인구와 뭐 책 제목도 뭐 얘기했다시피 안전과 영토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어떤 운영 방식 혹은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통치성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잘 관리되는 통치성을 우리가 쉽게 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신 정권 이래로 국가가 국민들을 해왔던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이성적인 합리적 절차나 제도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대단히 물리적으로 억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통치의 합리성을 얘기하기보다는 통치의 과잉성 혹은 통치의 폭력성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게 기본적으로 유럽의 근대 국가가 각종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됐었던 통치성조차도 이게 대입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조차 너무 고급스러운 설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은 다시 전제군주 국가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푸코가 얘기하는 통치성의 개념들이 최근에 박근혜 정부, 뭐 물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의 통치성의 현재 시점들, 기술들, 테크놀로지들 그리고 그것이 관리되는 방식들, 재현되는 형식들 그리고 그것이 공표되거나 기술되는 방식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애도의 통치술을 얘기하기 전에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이번 논의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잠깐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도의 통치술이라고 하는 제목 바로 두 번째 단락 위인데요. 예, 만약 세월호 혹은 이태원 참사에 국가의 통치성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과잉 통치가 아니었을까 싶다. 과잉 통치는 어설픈 통치, 잘 적응되지 않는 통치, 적절한 것을 행하지 않는 통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위에 윗 문장에 푸코가 안전인구 영토라는 책에서 과잉 통치를 제한하는 형태의 의미를 5가지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 5가지가 통치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이자 제한의 의미는 통치가 불법이라는 의미가 아닌 어설픈 통치다라는 점, 잘 적응되지 않는 통치라는 점, 적절한 것을 행하지 않는 통치라는 것을 뜻한다는 점, 이 점을 제가 좀 주목해서 이번에 세월호 이태원 참사의 통치성을 이렇게 대입하자면 이거는 어설픈 통치, 잘 적응되지 않은 통치, 적절한 것을 행하지 않는 통치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에 행사한 통치,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행한 통치는 재난과 참사에 신속히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부재하다는 점, 재난과 참사의 현장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조치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잉 통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통치 행위에 관한 것이고요.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통치 행위조차도 있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참사의 시간에 국가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은 통치 행위의 의도적인 목적에 그리고 정책 프로세스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 이성은 그것이 법과 제도의 권리이건 시민 통제의 권리이건 통치의 이상의 작동을 통해 주권자 통치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이게 일종의 누가 지배하든지 간에 작동되어야 할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난과 참사의 통치술의 모든 프로세스가 주권자의 권리에 수렴되거나 통제될 경우 국가 이성이 작동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권자의 통치술은 과잉 공급되며 어설프게 전달되고 적절하지 않게 배분됩니다. 이태원 참사의 국가 애도는 과잉 통치술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도는 강요되고 혹은 과잉 통제 프로토콜로 공식화되면서 엄숙한 미학의 명령체제의 언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라는 명령의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통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통치술의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작동되는 게 바로 애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애도와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이 네티즌의 댓글이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정말 안타까운 참사인 건 알겠는데 국제적으로 큰 행사에서 사상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서 사상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끼리 이태원 놀러 갔다가 그런 거잖아요. 국가 애도 기간에는 정말 모든 예능, 축제가 멈춰야 하는데 그럼 그 예능 관련해서 생계가 있는 사람들은 축제 관련해서 생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축제에 돈을 많이 쏟아부은 사람들은 어찌자는 거죠? 지금보다 더 사상자가 더 많고 명백한 책임이 있었던 세월호 참사 때,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상품백화점 붕괴했을 때도 선포하지 않았던 국가 애도 기간을 몰다가 사상자가 나온 것 때문에 선포한다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댓글을 내요. 이 댓글 안에 상당히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이걸로 인해서 이 문제가 되는 각종 행사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동시에 좀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설명되기 어려운 네티즌의 반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희생자 책임론을 주장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에 대한 네티즌의 불만스러운 반응은 아마도 일반적인 국민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내용이었겠죠. 실제로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기사의 댓글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이런 식의 주장이 꽤 많습니다. 문맥대로 하자면 희생자 책임론을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국가의 애도기간 결정이 과연 적절했냐를 따지는 글입니다. 자신들이 놀다 가는 사고에 국가가 나서서 애도를 하고 공공장소에 조문소를 차리고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게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사망자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희생자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 애도의 불필요성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인용해서 국가가 애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이번 정부가. 근데 이런 주장은 어떤 점에서 보자면 암묵적으로는 애도를 정치화하는 통치술의 구성 요소로 활용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안부의 그 공문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행안부가 이 애도 기간을 긴급하게 결정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공문으로 내렸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의 선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에 기속된 애도의 진실 혹은 그 진정성과는 무관한 하나의 통치술한 형식으로 전환됩니다. 애도하는 개인의 마음과 애도를 선포하는 국가의 결정은 무관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행안부를 통해 내린 지침에 선택된 언어들을 보면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애도의 선포는 참사를 책임지는 과정이 아니죠. 그것은 애도를 활용한 또 다른 통치술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애도의 선포는 애도에 대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통치를 하기 위한 시작으로 좀 보여집니다. 국가 애도 기간의 선포로 마침내 정당화되는 법적, 제도적 통제관리 정책은 비로소 작동되기 때문이죠. 이런 공문이 아니었으면 작동되지 않았을 매뉴얼들은 국가의 애도는 희생자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의 미학이 아니라 재난 혹은 참사의 국면에 인구를 통제하는 통치술로 등장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이 통치술의 도박판에 판도는 안전이었고 배팅은 애도가 되겠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절차와 예식은 감정의 이유 없이 매우 몰개성적인 정치적 매뉴얼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윤석열 본인과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도의 현장에서 보였던 표정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몰개성적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의 선포라는 책임을 은폐하는 책임을 신속한 국가의 정당한 조치이자 의무로 치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애도 기간의 선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책임을 은폐하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참사의 원인과 사전 조치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참사 이후에 수습하는 책임으로 기결됩니다. 그 책임마저도 애도 기간의 선포라는 제도적 절차로 이행되면서 생명관리 장치의 통치술로 대화의 무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왜 국가가 사적인 사고에 애도 기간을 정했냐는 식의 불만, 아까 네티즌들의 불만은 어떤 점에서 역설적으로 국가 애도의 통치술을 은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죠. 국가 애도 반대로는 역설적이게도 애도의 통치술을 애도의 포용성으로 은폐시키는 구성적 요소가 됩니다. 반대 의견을 통해 국가는 참사 책임의 포용력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애도 기간의 선포를 통한 새로운 국가 통치의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나라를 사이비 주술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 정권의 사이비 통치 멘토라 하는 천궁스승이라는 자의 경악할 만한 발언도 한번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국가 애도 기간의 선포라는 통치술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하게 하게 합니다. 애도는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표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통치의 테크놀로지이며 통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책임을 몰개성적인 애도와 절차적 조문으로 대신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적 프로토콜이 또 다른 통치의 장치로 호출된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행안부가 지침 내린 거에 대한 국무총리의 발언 등등의 언론기사를 제가 좀 인용을 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세월호나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하지 않았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신속하게 결정이 되었죠. 그 진정성에 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도의 결정은 신속했지만 애도의 방식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행안부는 이런 협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사라는 말 대신 사고로 명시했고 희생자라는 말 대신 사망자로 명시했습니다. 언어 자체로 놓고 보면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통치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책임 회피 통치성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애도를 하고 분향소를 차리되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유체 이탈 합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건 어떤 점에서는 애도를 이용했단 말은 적절한지 모르겠죠. 애도를 활용한 또 다른 통치술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드리고 싶습니다.
애도의 실체는 기각되면서 애도를 계기로 생명관리 장치들의 강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도 그렇고, 뭐 저도 이제 그 문자를 받은 내용들 보면은 상당히 이 강도 높은 그런 애도의 공문이 내려졌고요. 또 경찰 같은 경우는 휴가를 반납하고 전환해라 이렇게 특히 이제 간부들에게 이렇게 바로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또 경찰청 정보국이 이태원 참사 이틀 뒤에 작성한 문건에 보면 이번 사태를 정부 정책 비판에 활용하거나 이 일을 계기로 정부 압박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또 브리핑도 했죠. 예. 결국은 애도로 인해서 내려진 결론 혹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통제로 전환시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문서로 작성됐기 때문에 애도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면서 이걸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애도 희생자를 향한 추모의 진정성을 갖기 전에 통치 권력의 복종을 강요하는 매뉴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5일간의 한시적인 애도 기간으로 정해졌지만 이런 식의 조치는 예술인을 포함해서 이 기간이 끝나도 개인의 신체와 사회 규율에 맞서는 규율의 장에서 내면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도의 일정 기간하고 무관하게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훈육하고 자기 통치를 내면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푸코의 언급 인용문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개념은 만인의 품행에 일정한 형식의 감시와 통제를 행사한다는 것, 이 개인의 품행에 감시와 통제를 행사한다. 이것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개념이 문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인의 품행에 일정한 형식의 감시와 통제를 행사한다는 것은 문화예술의 장에서 어떤 데서 가장 심화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들에게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강제된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어떤 시민에게보다도 강하게 각인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술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만인의 품에게 일정한 형식의 감시와 통제를 행사하는 가장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애도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문화정치, 국가가 행사하는 문화정치의 한 형태, 물론 문화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저항적이고 문화운동에서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문화정치는 국가의 홍치수로서 존재하는 문화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들의 시계가 멈췄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멈추라기보다 멈추기를 강요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가 통보를 받았고 또 지침이 내려져 왔고 매뉴얼을 통해서 또 공공기관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또 하다못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내면화되면서 연기됐습니다. 이건 하나의 분물들로 연기가 됐습니다. 만약 이걸 거부하게 되면은 이기적인 예술인, 세상 물정 모든 예술인으로 낙인찍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예술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개인적으로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는 지점은 단순하게 정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코로나 사태 때 초기에 어떤 문화행사가 몇 건에서 취소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민당이 가져왔고요. 자, 그렇다면 예술인들이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자기가 그동안 정말 공들여서 준비했던 축제와 공연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듯이 예술의 시간은 과연 공존 불가능한 것일까? 애도의 책임과 예술의 생존도 공존 불가능한 것일까? 생존 얘기하면은 이기적인 예술인으로 빛이 된다라고 하는 예술인의 내면적 심리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할 때 애도는 도대체 어떤 애도일까? 애도의 책임에 예술인도 기꺼이 동참하라고 할 때 그때 책임은 도대체 어떤 책임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전 세 가지 문제의식을 좀 같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강요된 애도는 우리가 보통 어떤 참사나 재난 사건이 올 때 지침사항을 받게 되죠.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로부터.
예술활동 준수사항을 받게 됩니다. 이 준수사항을 에도가 강요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걸 하나의 진리로 올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강요된 에도는 이제 마르트의 얘기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신화처럼 보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지 않는 것을 자명하게 만드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과정, 의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르트로 얘기를 하자면은 재난의 국면에서 강요된 에도는요, 1차적인 전원 과정에서는 연민, 공감, 기억 이런 것들을 소환하게 됩니다. 영시적인 차원에서는요. 그렇지만 이것이 의미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2차적 전원 과정으로 갈 때는 정지하라, 부재하라, 통제하라는 기호로 소환됩니다. 에도라는 신화의 의미화 과정은 예술인들에게 1차적 전원을 표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2차적 전원으로 정식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나면 예술인들은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준수사항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건 일반적인 예술인들의 하나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에도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 우리에게 그냥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각인되고 내면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도의 자명함이 사실은 오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하지 않은 채로 반복되다 보면요, 예술인은 그것이 마치 내가 당연히 지켜야 할 숙명인 것처럼 오인하게 됩니다. 재난의 시간에 예술인이 할 수 있는 에도의 형식은 주어진 매뉴얼에 적응하며 신체에 각인되고 감각 안으로 내면화됩니다. 체화된 에도의 자명한 형식들은 감각을 지배하며 스스로 표면의 잠재성을 기각하려 들고 표현의 욕망에 약속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내가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재난이 스펙타클이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예술은 트라우마로 형성이 됩니다. 에도는 신체에 각인되어 억압의 기제가 되고 표현의 실제를 응축하고 대체해버립니다. 에도의 다른 감정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셋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이 에도에 동참하는 방식은 오직 침묵분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애들은 예술에게 자만 있어라라고 합니다. 예술의 행위로서 침묵이 때로는 에도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를 정당화하는 자기 부정의 상태를 지칭합니다. 재난의 객토에서 에도의 영토에서 침묵을 강요받은 예술인은 이제 호모사케르처럼 보입니다. 호모사케르는 사람이 범죄자로 판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호모사케를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살인을 당하지만 심지어 번제의 제물도 될 수 없는 호모사케르의 이 상태야말로, 처지야말로 에도의 시간에 침묵을 강요받는 예술인의 현실 존재를 투사시킵니다. 침묵하는 것만이 에도의 유일한 형식이라는 것이야말로 예술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번 그 팬데믹 때와는 다르게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예술인들이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4가지 정도의 그냥 사례들을 제가 임시로 따왔습니다. 음악만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음악만한 위로와 애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문자들. 기타 등등의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꼭 애도, 침묵 이런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술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애도의 다른 방식이 있다라는 것,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국가가 강요하지 말라라는 것. 이거 마치 70년대 유신의 검열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지금 예술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실제적인 심정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신체에 각인된 혹은 강요된 애도의 내면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예술을 애도하는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도의 자율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자기결정권입니다. 애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애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를 결정하는 것, 공연과 전시와 상영을 취소할지 연기할지 아니면 그냥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권한은 예술인 개인, 예술인 집단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술은 감각의 종합적인 주체인 예술인을 통제 관리하면서 시민 일반인의 정서와 감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과거에 70년대 때 심중현 선생님 포함해서 대마초로 엮어가지고 일벌백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엄청난 통제 효과를 보여준 전시 효과인 것처럼 마치 그런 것들이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애도의 억압적 문화 정치를 전복하는 대안적 문화 정치의 실천과 방법은 애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속해야 될까요? 예술의 재난의 국면의 진정한 애도는 예술 멈추기가 아니라 예술 하기를 통해서 애도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이동현 쌤께 감사드립니다. 이동현 쌤 발표를 들으면서 그 이번 참사가 4.16 세월호 참사와 같은 점 그리고 다른 점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같은 점이라고 한다면 국가 통치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동현 쌤 말씀하신 국가적 관점에서의 통치, 과잉 통치의 문제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차이는 애도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4.16 참사 때는 사실 유가족 중심의 굉장히 강력한 애도의 정치가 촉발이 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이제 사회적 애도가 굉장히 이제 정적을 발휘하면서 국가에도 견인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이번 12구 참사에서는 이제 이동현 선생님이 학습국가, 4.16 참사 학습국가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래서인지 국가가 조기에 애도의 통치성을 발휘를 하면서 사회적 애도의 기회를 박탈을 하고 침묵을 시킨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국가의 애도의 통치술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 애도가 4.16 참사 때만큼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술의 자율성 침해의 문제는 사실은 뭐 재난 참사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화예술들이 그동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로 그 인내하고 참고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왔다면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자마자 이제 그런 불만과 항의 목소리가 쏟아나왔는데요. 그것이 이제 문화예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이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애도의 내면화를 거부하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저항의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상철 시전연구소 수장님께서 이동현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상철입니다. 사실은 발제문의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이야기들을 잘 적절하게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내용에 대한 어떤 반박이나 반론 형태의 토론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번 사태들,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들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좀 평평하게 이야기되는 논의 구조를 조금 더 올록볼록하게 좀 만드는 것이 이번 토론의 목적이고 또 그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되게 간단한 주제입니다. 이를테면 이 애도기가 그러니까 애도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통치성에 주목을 했다면 저는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행위로서의 양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공사의 부분이랄지 이제 이런 얘기들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애도기간 선포와 관련돼서는 상징적인 사건, 그러니까 그 사진같이 이렇게 주어진 그 이미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뒤집혀진 리본인데요. 실제로 그 합동 분향소에 갔을 때 발견했던 그 공무원들 가슴에 채워져 있는 리본이 사실 이제 뒤집혀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국가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행정행위로서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추모라고 써있는 리본을 뒤집어 달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가가 애도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애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표명이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뒤집혀진 리본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조금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의 눈물이었는데요. 원래 서울시장이 굉장히 많은 책임성을 갖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용산구청장이나 혹은 이제 정부 특히 이제 경찰 등의 책임으로 이렇게 뒤에 숨어 있다가 며칠 지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눈물을 흘리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눈물을 흘렸냐가 중요한데요. 당시 기자의 질문이 뭐였냐면
서울시의 책임론도 점점 붉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다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로서 책임의 회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 선포나 내지 이런 형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정부가 그 형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두 가지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이 너무 명확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애도기간을 애도기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정서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벌어졌냐? 저는 결국엔 정파적 구도가 이 공동체의 공동의 경험이나 내지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의 시간을 앗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는 정파적 구도 내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을 보고 있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 국가 애도기간 내에서 나타나는 그 서투름, 앞서서 그 통치성을 설명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서투름이나 내지는 서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파의 이해구도를 통해서 이 사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버벅대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몇 주 전에 이미 이태원에서는 유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문화축제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동일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그 관계기관 회의나 내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행사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동되었던 프로토콜의 방식이 달랐다라고 한다면 그 다름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촌 문화축제를 앞둔 관계기관 회의, 여기서 관계기관 회의란 서울시, 용산구, 경찰 이렇게 등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의미합니다. 거기서는 축제 관리 방안이나 내지는 차도의 통제나 내지 이런 부분들, 참여자의 동선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게 이야기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주 이후에 있었던 지구촌 헬로윈 파티, 그러니까 헬로윈 축제와 관련돼서는 그 전전날 정도의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으나 각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좀 구현하는 방식의 회의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를테면 경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약 단속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프로토콜이나 매뉴얼의 구제로만 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작동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가 됐던 아니면 정부가 됐던 굉장히 많은 그 대규모 행사들을 치르고, 특히 그것이 적대적인 행사일 경우에는 얼마나 강력한 그 관리 방안을 시행합니까? 인원수를 통제하거나 차도를 관리하거나 하는 등등의 것들을 하는데 왜 그 할로윈 축제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 고민은 결국에는 한국에서 고착되어 있는 어떤 그 사적 영역에 대한 어떤 방치 혹은 무색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번 기간 동안 취소된 행사들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국립극장만 놓고 보더라도 국립극장에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행사들이 되게 많이 취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행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멈춘 것에 주목하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의 동일성에 주목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면 실제로 이 애도 기간에도 계속되는 것에 좀 주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립극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진행되었던 것들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사적 계약으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나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감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애도라고 하는 것,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것 굉장히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사적 영역에서의 사적 관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로서는 조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잖아요. 국가는
늘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사실은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가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계약 관계에 관련돼서는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촘촘히 쌓이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가게 되냐면, 지금 문화예술 쪽에 지원이 되는 공적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앙상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는 일종의 파트너십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서의 갑을 관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그것들을 강화시킬 경우에 소위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술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술계에 처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보다 이번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을 가리지 않았지만, 이번 참사에서의 강제력은 분명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바로 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 앙상한 공공예술 지원 정책들을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양상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사회적 상상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 머릿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것들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언론이나 내지는 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일어난 사건에 대한 회고적 분석이나 내지는 반성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아시다시피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조건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안전사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안전사회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상상의 영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일상적인 상황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안전사회라고 하는 것의 사회적 상상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이럴 때 사실 문화예술의 실천만큼 유효한 게 있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외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문화예술에서 나타나는 양상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예외적인 국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축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익숙하게 나뉘어져 있는, 구획되어 있는 공간의 사용법을 다른 방식으로 뒤섞어버릴 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를테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도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그런 거죠. 왜 우리는 차도를 쓰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걸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도에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그것이 공간이 좀 더 있는 차도로 밀려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내면화되어 있는 공간 혹은 그 공간 사용의 구획들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걸 전제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가 좀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일상성과 그 다음에 이 안전이 침해된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이 공간에 계속 예외성에 대한 실험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민들이 이 공간의 사적 혹은 공적 공간을 가로지르는 어떤 그 경험들을 계속 축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도에서는 경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차도에서는 경험들이 있어야 내가 위험할 때 저 차를 멈추고서라도 내가 절로 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된 경험이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저는
문화 행사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예술의 실천에서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국가애도기관의 예술적 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올가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이 불안정한 사회를 원하는 그것을 통치 혹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가의 굉장히 큰 오만일 수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정확한 애도는 이 예외성을 만들어내는 예술의 실천 혹은 힘을 좀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오면서 보니까 오늘 그 희생자들의 개인 명단들이 쭉 공개가 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사회의 매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의 동일성을 계속 밟아가는 방식이 정말 이 참사를 새로운 참사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참사로 받아 수용하는 태도인가라는 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 고민이고 덜 익은 고민이긴 하지만 희생자들을 개인으로 호명시켜서 그것을 다시 사적 영역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되는 방식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고민이고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사회가 특히 지식인 그룹들이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줬던 압도감 때문에 사실 그것이 개인적으로 호명이 되고 어떤 유가족 중심의 대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막 갔을 때 이것을 좀 더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애도의 형식을 띤 비판적 개입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험대에 오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도 마치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공적 영역에서의 우리 모두의 참사 애도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정치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앙상하게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옹호를 제외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정치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마지막으로 꼭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참사가 첫 번째 정파적인 고도, 참사가 이해되면서 애도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참사가 예술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가로지르면서 물적 지원 체계에 의존해 있는 예술의 앙상한 현실, 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재난 반복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사상력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우리 예술적 실천에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고, 그 애도의 정치, 유가족 중심 애도의 정치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윤성진 축제기획자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진입니다. 네, 저는 한국축제감독회의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요. 오늘 이 발제자님하고 또 앞선 토론자의 논의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자리라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한 2년간을 거치고 또 3년차 되는 올해 지방정부의 변화를 거치면서 축제가 굉장한 질곡과 파행과 혼란 속에서 오히려 축제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 그리고 축제의 체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그나마 좀 다양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축제에 대한 다양한 풍성한 논의들을 오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저는 이제 축제가 이 애도 기간 동안에 강제로 취소당한 그 사태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걸 본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토론문을 조금 쓰다 보니까 길어져서 이걸 읽으면 한 20분 이상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축제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축제 파행 사태, 지역 축제 파행 사태에 대한 사례를 모으고 그거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시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한 3, 4년간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4년 후에 또다시 지방정부의 변화 속에서 축제는 취소, 연기, 축소, 명칭 변경의 사태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고 다시 또 원점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토론회를 만들고 이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 12구 참사가 나면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축제 당일날 취소를 당하는 사례들. 축제가 오늘 진행돼야 되는데 갑자기 취소합니다라고 통보가 오는 것들을 보고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어떻게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아주 심각한 분노와 우울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기다렸던 부산 불꽃축제가 일주일 남겨놓고 취소됐고요. 그날 당일날 원아시아 페스티벌 4만 명의 관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는데 아침에 취소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지방 소도시에서 시민축제 계획자를 열심히 준비해서 30일날 축제를 해야 되는데 당일날 아침에 안 된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공연을 하지 말아라. 그럼 뭘 하냐? 전시랑 뭐 이런 것만 하라는 거냐? 음악을 틀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음악을 틀지 않고 공연 비슷한 행사를 하던 중에 1시간 동안 했는데 신고가 들어갔는지 행정에서 나와서 윗선의 지시라고 지금 당장 중단해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시민들의 축제에도 1시간 만에 중단이 됐어요. 이분들이 이걸 6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축제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운 거는 언론과 행정, 축제와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축제 중단, 연기, 축소 사태가 익숙한 한국사의 풍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축제를 실제로 준비하고 행하고 그 안에서 행계를 유지하는 축제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축제가 취소됐을 때 공공축제인 경우는 일부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계약도 없이 준비해오던 주체들은 보상받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그 보상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넘어선 더 심각한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는 지역의 활력이자 숨통이며 정서적 윤활유이자 공동체 관계망을 유지시키며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는 만찬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축제장에 나온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과 만족도와 참여의 태도는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축제의 치유적 효과들이 사라지고 이런 정치적 판단과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더 큰 손실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우리 사회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 축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기인하는 것이 큽니다. 우리 축제의 80% 이상은 공공의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주도형 축제이기 때문에 그 축제를 언제든지 지자체장의 통보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라는 거죠. 이것을 넘어서서 축제의 본질적인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고민하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하면 또다시 이런 사태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축제인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공공 의존도와 관주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축제가 지자체장의 지역 정치의 도구이며 지역 문화 정치의 왜곡된 구조의 집결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를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가, 며칠 동안 개최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축제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구조가 전적으로 행정과 정부에 의존되어져 있고 그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 우리 축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축제 주체와 행정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전환하고 축제 주체가 축제의 의사결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축제 전환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축제는 이렇게 다시 또 취소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축제라도 할 수 있으면 견딜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지방정부의 전환 상황에서 생기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축제를 해내야 된다. 3년 만에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수모를 겪으면서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명칭을 바꿔도 좋다. 기간을 바꿔도 좋다. 핵심 프로그램을 바꿔도 좋은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프로그램만 바꾸지 말아달라 했는데 결국은 축제를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어디서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축제 현실인데, 그래서 모든 걸 바꿔도 좋은데 축제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저희의 참 수모를 당한 저희의 현실이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사의 슬픔이 전 국민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축제를 꼭 개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죠.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이태원 할로윈 행사가 축제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프로토콜이 작동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문체부에서 취소를 강요하고 있는 많은 축제들은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되고 반복적으로 점검된 축제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자체가 잘못된 대응이라는 것이고, 또 12.9 참사에 대한 대책, 이런 축제나 공연의 취소 상황은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개최가 예정되는 축제나 문화행사를 축제 당일에 통보 하나로 취소시키는 것은 중국에서나 가능한 공권력 행사여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지난주에 식사 자리에서 만났던 한 축제 감독의 지인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애도 기간을 두고 애도의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엄의 시대를 제가 떠올렸었는데요. 이 정부는 애도의 계엄령을 통해서 80년대 국민들에게 강요되었던 침묵과 불종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인들과 공연예술인들의 문화활동을 중단시키면서 국민들의 침묵과 슬픔을 강요하고 정서를 통제하며 무언가를 감추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통치의 심리적 문화적 기술이 작동되고 있는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공연예술과 축제가 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 축제나 사적 축제나 그걸 감수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시기에도 축제와 공연예술은 감염의 온상, 전염의 통로로 인식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12.9 참사로 인한 애도의 계엄령 하에서 예술인들과 축제인들은 국민들의 애도의 통제된 정서를 내면화하는 통치를 방해하는 방해꾼 정도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의 삶과 행위죠. 우리가 예술 행위를 하는 것, 축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의지와 의사를 표현해 보지도 못하고 논의의 주체가 되지도 못한 채 침묵과 동작만 상태를 강요당하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상 총장님께서 사적 공연들은 계속 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취소하고 중단시킨 것은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고 공공이 주최하는 축제와 공연들입니다. 공공공연장에서의 행사들입니다. 여기서
국가의 지원, 후원, 주체를 통해 지급된 예산이 그런 예술활동과 축제, 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 연기, 축소해도 되는 권리를 획득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는 예산은 이 예산으로 만들어진 행사를 언제든지 취소, 연기, 축소하도 되는 전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해봤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었던 적이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이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그 질문을 끄집어냈었습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12구 참사위원회는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본 토론회 발제문에서 확인한 호모 사케르처럼 예술인들과 축제인들은 언제든 행위를 중단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예술적 활동과 축제 행위가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이런 반복된 금지를 통해서 자존감과 존재 의미를 상실한 많은 예술인들이 문화계를 떠나는 현실을 목도하고 스스로 존재 의미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천박한 인식과 오해와 무관하게 축제란 인류사회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던 때부터 행해온 가장 오래된 문화적 제도이자 가장 강력한 사회적 치유의 장치입니다. 지금 우리의 축제가 그 기능을 다소 상실하고 정치인들의 과시적, 시혜적 문화 향유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관광을 위한 도구, 특산물 판매 시장으로 일부는 전락해버렸지만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과 정서 깊은 곳에는 우리 선조들이 스스로 만들고 지속해왔던 공동체의 문화, 치유의 축제에 대한 갈급함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 오래된 축제 DNA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축제 현장에서 확인해왔습니다. 축제를 공급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과 관료들의 저급한 축제 이해 수준으로 인해 우리가 감내해야 했던 축제라는 만찬 테이블의 싸구려 음식들 때문에 축제라는 만찬장의 가치가 가려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전 축제 만찬장에 올려뒀던 영혼의 음식, 관계의 산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싸구려 음식들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축제라는 만찬장의 가치를 깨닫고 축제의 장으로 모여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축제를 단지 자신들의 과시의 도구, 지역 정치를 위한 장치로 이해한 정권은 축제 통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의 이면에는 역설적이게도 축제가 바로 사회적 관계의 허브였으며 소통의 채널이었고 선도적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의 장이었음을 정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임을 우리가 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문화를 바치는 탄탄한 만찬장의 다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축제를 통해 축제 본질적 가치에 조금은 다가서고 있는 우리 사이에 문화적 자각을 가로막는 애도의 계엄령, 그리고 강요된 애도의 본질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축제가 다시 저급한 정권의 알리바이를 보고 지역 정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축제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지난 3차 반복될 때마다 일방적인 취소를 감내해왔던 축제 기획자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라 사회적 손실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기억에 남는 말들은 할로윈 참사가 축제이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축제가 국민적인 슬픔, 애도를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말,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해도 되고 또 예술의 정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좀 마음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축제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홍우수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호 뮤지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음악을 실현하고 있는 음악가고요. 이호라고 합니다. 홍우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몸을 담고 있지만 저는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 유니온이라는 데서도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저를 비롯한 동료들은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힘이 드냐면 일단 이 참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일단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 큰 내상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일단 감정을 추스리는 것도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이제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좀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연도 많고 전시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은 다 그거를 열심히 1년을 일고 오면서 준비해 왔던 것들이죠. 이게 공존을 하면서 사실상 개인적인 마음의 힘듦으로 취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취소의 어떤 변을 올리시면서 또 걱정의 이제 말을 올리시는 게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들이 그 자신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어떤 마음의 부담을 안게 되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말을 또 건네야 합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슬픔과 동시에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막 이제 분노가 정말 치밀어 올라요. 치밀어 오르는데 사실 처음도 아니고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 조카가 마침 20대 초반인데 그날 이태원에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친구가 자기는 길 건너편에 있었는데 이모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정말 그냥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떻게 보면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대해서 뭔가 활발하게 그러니까 애도라는 것은 정말 슬픔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얼토당토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따져보고 그리고 정말 책임자도 찾아야 되겠지만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까지 다 일련의 과정이 애도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뭐 10월 5일까지는 국가 애도 기간이므로 모든 것은 취소되고 특히 공공이 관련된 모든 축제와 공연들은 취소되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이 이제 공연 홍보를 위해서 뭐 영상을 찍는다던가 그 연습 장면을 올린다던가 할 때조차 서로가 그런 거예요. 웃는 얼굴을 올릴 수가 없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공연도 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뒤죽박죽이 된 그래서 얘기를 많이 못 나누고 있어요. 사실은 각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서 얘기를 못 나누고 있는데 일단 저는 국가가 애도 기간을 명명했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심한 반발이 있었어요. 반발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 서대문구청 관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그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 금조 글씨도 빠지고 뭐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분향소는 있는데 이게 뭘 위한 건지 그러니까 사고의 사망자를 애도합니다라는 건 있지만 너무 불쾌했고 저는 거기다가는 분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국가가 애도 기간을 명명한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정말로 통제한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이 참사를 해결해 나갈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짓누르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게 만들면서 그 프레임을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저들이 생각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되게 강하고 천박한 통치수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개인과 그리고 사회 전반에 이들이 행하고 있는 통치술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느꼈는데 저는 예술가가 이 사회에서 진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직업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늘 그래요. 저희는 유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아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직업적으로도 풀어내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자신과 사회에 분명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들인데 사실상 이런 일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칼이 들어오는 건 이쪽이죠. 다 예술인, 축제. 근데 이 안에는 반드시 예술인만이 아니라 또 뭐 만들어가는 모든 엔지니어라던가 공연장이라던가 그러니까 이 업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직업인들이 또 있어요. 근데 다 같이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일터를 잃어버려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사실 또 뭐라는 목소리를 못 내요. 아까
발제문에도 나왔지만 약간 생각 없는 예술인이 된다거나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들은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예민하고 뭐랄까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얘기들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인데 정작 이때가 되면 모두 항거하라는 명령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가가 진짜로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늘 쓰고 그냥 쓸 때만 쓰고 정말 좀 참된 의미라던가 철학적인 접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뭔지 세상은 요즘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안전이나 생명이나 뭔가 우리의 어떤 따뜻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계속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뭔가 그 효율적인 정치 운영, 뭔가 비용, 통치 절감, 그러니까 비용 절감에만 계속 신경 쓰고 그리고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함부로 버려치는 그러니까 그런 국가라면 사실상 그거는 국민을 위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푸코의 국가 통치성을 말씀하셨었는데 정말로 명백하게 과잉 통치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해결 능력을 사실은 갖추지 못한 국가는 사실 이 시민사회가 함께 다시금 올바른 사회를 만들게끔 하려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도라는 거는 누가 정해놓고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 에너지도 그렇고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세월호 때도 사실 거의 4년여에 걸쳐서 홍대입구역에서 버스킹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정하든 정하지 않든 우리들이 이 사회를 계속 바꾸려는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해가는 힘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점점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속만 던지고 실제 책임지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프로토콜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발생하지 않았던, 작동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이 사태를 암묵적으로나 어떤 것도 좀 용인하거나 스스로 내면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 참여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호님 말씀 들으면서 또 가슴이 되게 아픈데 사실은 똑같이 참사를 겪는 자체도 엄청난 충격과 슬픔인데 거기에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분노와 반발심과 여러 가지 존중받지 못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가장 좀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것은 국가의 책임 회피, 무책임이라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애도야말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되어야만 애도가 이렇게 완수된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토론자로 진태원 선생님의 좀 이번 사태에 대한 또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뭐 이렇게 덧붙일 말이 있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을 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 이제 초대를 받았을 때 이 애도의 문제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좀 시간이 더 이제 필요한데 갑자기 이제 토론회가 잡혀서 제가 뭐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한 세 가지 측면에서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애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세 때마다 계속 자유 얘기를 하고
또 지금도 어디 또 아세안 그 회의 가서도 계속 자유를 외치는데, 근데 이 애도의 문제에 관해서는 과연 이 윤석열 정부가 애도의 문제에서 자유주의적인 원칙에 충실한가 하는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불간섭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제일 근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나,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그 자유,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자유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애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섭을 받고 있죠. 그것도 이제 항상 자유를 외치는 그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간섭을 받냐면 어떻게 애도를 해야 할지, 그 방식, 그리고 언제까지 애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누가 애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 애도를 해야 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사실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도의 경령이라든가 관제 애도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이제 적절한 그 표현인데,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그 자유를 내세우면서 하는 그 방식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마치 유신 독재를 이제 불불케 하는 그런 식의 통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애도의 문제를 보면, 사람들은 지금 이 국가 애도 기관, 또 관제 애도를 통해서 사실은 애도의 권리를 좀 박탈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호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애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기간 동안 또 어떤 형식으로 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일 수 있고, 또 각자의 어떤 지향이라든가, 또 각자의 가치관이라든가, 또는 각자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분향소에 가서 이제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애도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 가는 대신에 누군가는 시를 써서 애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음악을 통해서 애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겉으로는 그냥 드라마도 보고 밥도 먹고 어디 단풍 구경도 가고 하지만 계속 그 내면에서는 계속 이제 이 문제를 사고하고 숙고하고, 이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숙고하고 또 사유함으로써 애도하는 방식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도를 어느 기간 동안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것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주의의 제일 기본 원칙을 이제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애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게 통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발제자께서 국가의 이제 통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에도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발제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얘기 중에 하나가 과잉 통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나 이제 이 12.9 참사, 이태원 참사를 발제자께서 이제 과잉 통치의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당히 아주 적절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잉통치라는 말은 사실은 그 역설을 품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왜 역설이냐면, 이 과잉통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어설픈 통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왜 어설픈 통치냐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나 아마 박근혜 정부는 시민들의 사실 진정한 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그러니까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너희들의 안전은 그 시민들 스스로 책임져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는 너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너희의 안전은 너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무관심,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과잉통치라는 표현에 깔려있는 첫 번째 의미인데, 근데 동시에 이런 시민들의 진정한 자유와 안전에 대한 무관심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과잉 규제, 또 억압, 또는 이제 그 배제의 이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것이 되고,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마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테고 또 많이 나타나겠죠. 그거 자체가 이제 지금 축제들이라든가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금지시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이제 과잉 규제의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이제 그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바로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과잉통치라고 이제 불렀던 이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애도 기간을 이제 선포하고 애도를 이제 관제화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그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안전하게 책임지지 못했다는 자기 원인을 사실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과잉된 어떤 그 애도를 강요하고 그 강제하는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애도의 관제화, 애도 계엄령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실 이제 과잉통치의 이제 한 가지 방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애도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 진정한 애도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이제 8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8년을 겪으면서 제일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이 8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고 이 세월호 참사의 이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국가 조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역사상 이 단일 사건으로는 이제 최대의 이제 규모,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지원과 많은 인력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진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7월 달인가요? 사실 보고서가 나왔죠. 모른다. 왜 그런지 밝힐 수 없었다. 이제 사과 포함한 발표가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회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 애도,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제 이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망각하기 위한 애도입니다. 망각하기 위한 애도고 이제 은폐하기 위한 그 애도인데, 근데 사실 진정한 의미의 애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애도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애도의 대상에는 이 비명 행사한 젊은 157명의 이제 젊은 그 넋들을 이제 위로하고 안타깝게 이제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애도의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대상이 되겠죠. 근데 그 진정한 의미의 애도의 대상은 사실은 왜 이제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 원인, 그 애도의 원인, 그것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아마 책임 규명이 또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참사를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아주 확고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제 복합적인 과정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애도라고 하는 이런 참사를 맞아서 애도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그 애도의 대상을 이제 아마 이루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이제 그 애도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떠나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 애도의 방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일련의 과정들 전체를 어떻게 보면 빨리 망각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걸 의미로 아까 얘기했던 과잉 통치를 더 이제 또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그 애도가 지금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질문하고 더 추구하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 더 활동을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이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12.9 참사에 관해서 그 애도의 방식들, 그리고 이제 그 애도의 권리, 애도의 이제 그 대상, 이런 문제들을 더 좀 내가 따져봐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는 당연히 예술적인 방식도 있을 테고, 철학적인 방식도 있을 테고, 정치적이거나 또 기타 개인적인 방식도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12.9 참사를 계기고 우리가 이제 진짜 애도에 관한 그 정치, 애도의 정치, 애도의 그 문화 정치, 그런 것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더 진지하게, 더 엄밀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태현 선생님께서 이제 애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윤석열 정부는 애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주의 원칙을 저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이제 애도의 통치술은 과잉 통치로 설명될 수 있고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애도를 동원하고 관제 애도화하는 그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차에서 진정한 애도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진실규명 또는 애도 그 재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방지를 마련할 때 비로소 우리가 희생자들을 애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차에서 애도의 권리와 이제 그 방식을 다시 따져봐야 하고 진정한 애도의 문화 정치를 다시 고안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동현 선생님께서 토론을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조금 더 얘기를 듣고, 또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듣고 또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그 발제문을 쓰면서 미처 좀 충분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네 분의 토론자께서 잘 보완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토론의 내용들을 좀 잘 담아서
좀 완성된 원고로 좀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나 뭐 또 박근혜 정부나 또 때로는 문재인 정부 어떤 정부가 되든지 간에 어떤 재난, 뭐 9.11 테러 참사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통치라고 하는 건, 국가의 통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근대 이성 국가 시절에 어쨌든 관리하는 방식인데, 그 관리하는 방식을 제가 통계성이 무조건 다 좋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후코도 자신을 거기에 어떤 가치를 뭐 이렇게 돌려갔던 거 아니고, 이게 어떻게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저는 뭐 후코를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한 아키비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의 비판적 상상력이 들어가는 건데, 그 프로토콜의 부재라는 말에는 이제 사실은 그 프로토콜 자체가 없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작동하는 원리, 행위까지 포함돼서 이제 부재했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표현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다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김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었던 거는 이제 애도나 안전의 문제는 상상의 영역이다 라는 문제가 조금 이제 굉장히 좀 눈여겨봤던 지점이고요. 이 과정은 아마도 문화예술가들의 실천 방식에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었던 제안이 아닌가, 혹은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윤성진 감독님 그 말씀에 제가 몇 달 전에 그 필봉이라고 하는 그 필봉 농악, 임실군에 있는 농악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필봉 마을굿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필봉 마을굿의 그 축제는 사실 이제 농번기의 고단한 노동의 애환을 달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에 누가 죽었을 때, 누가 어떤 큰 그 어려운 점을 겪었을 때 굳힌다, 구타러 간다, 굿하자, 이런 개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점에서는 축제이고 또 애도하는 방식의 행위여서 이런 뭐 영화의 축제나 소설의 축제도 그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애도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이 강요된 애도나 통제된 애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적인 행위를 통해서 혹은 공동체의 어떤 그런 애환을 달래주는 문제, 그리고 뭐 진도 시킨 곳의 기본적인 의도도 그런 것이고요. 죽은 망자를 달래는 예술 형식이라는 것들이 단지 침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2024년 세월호 10주년 때 그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를 애도하는 예술적 행위들에 대한 좀 공동의 노력들 한번 예술인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런 좀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이후 선생님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저는 뭐 예술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론하는 사람이고 정책을 전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울컥하셨던 그런 감정 속에서 모든 걸 다 담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예술인들 안에서 갖게 되는 자기 검열의 문제들, 이게 지원 때문에 생기는 자기 검열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갖게 되는 예술인들의 자기 검열도 있고,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은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또 예술가를 바라보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원래는 그게 아닌데 슬플 때 굳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축제로서 애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진태 선생님의 그 세 가지 얘기는 제가 이제 고민했었던 지점을 아주 잘 쉽게 명료하게 잘 표현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몇 가지는 제가 나중에 인용해도 될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이번에 이미 토론하면서 지금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거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축제라고 하는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축제라는 의미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의적이기도 하면서 또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원래 사육제, 중국 사육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 그 축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더 그 공연 축제를 준비하신 분들 사이에서 좀 이론적으로나 담론적으로 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벽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벽이라면 넘어서야 되고, 뭐 이게 어떤 뭐 앞에 있는 뭐 바람이라면 피해 당연히 헤쳐나가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의 통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각 아닐까요? 그리고 또 많은 예술인들이 갖게 된 자유감을 이 벽과 이 한계를 한번 넘어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애도기 참사가 오면 당연히 멈춰야 되고 그냥 침묵으로 애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도 그게 아니다. 예. 국가도 아니 뭐 애도 예술가들 축제로 공연으로 애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당당한 발언들과 또 국민적인 공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의 일반 사람들이 저런 미친놈이 아니라 저런 정말 애도도 하지 않는 정말 싸가지 없는 개인주의자들이 아니라 저것도 애도의 방식이구나, 우리 같이 한번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 벽을 넘는, 마치 차별금지법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적 그 벽이 있듯이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설까 하는 문제에 대한 문화운동, 문화적 실천, 이런 것들이 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플로어에서 좀 질문이 있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현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선생님들에게라도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손 들어주시면 이제. 그럼 없으시면요. 지금 여기 이제 토론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오늘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시거나 그런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이제 그 이태원 참사가 와닿았던 에피소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되게 급한 목소리로 그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신 거죠. 연락이 안 되는데 잘 있냐라고 하는 연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썼던 표현이 뭐였냐면,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손이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슬픔이 왜 개개인의 시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덜덜 떨리는 손을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주체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을까? 전화를 했는데 자기 학생이 통화가 안 됐을 때 느꼈을 5만 가지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 그분한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타박할 수도 있을까? 오히려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 사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열받는 상황 아니냐라는 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좀 논쟁거리일 수 있는데, 저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경유하면서 소위 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좀 진지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하지 않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고, 시민이 바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과연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판결 결과들을 보면 온통 다 법원에 가서 면죄부를 받고 오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그리고 사법적 절차라는 건 결국엔 사법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서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거냐라는 얘기를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처벌 혹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의 논리를 좀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면에서 보면 국정조사 논의로 이것이 이제 또 정치적 의제로 휘발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책임자가 급양이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하나 그것이 또 앙상하게 사법적 절차로 가서 법원의 판결을 모두 다 기다리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자라고 하는 일종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 경험을 또 다시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옳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경험해봤던 어떤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한번 너 누구 편이야라고 묻지 않고 너 누구 편이야, 너 진짜 애도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걸 묻지 않고 정말 그런 전략이 괜찮은 건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너무 논쟁적인 주제를 또 제기해 주셔가지고 뭐 재난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 규명의 문제로 갔을 때 사업적인 절차에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되는 또는 사건을 너무 지연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법적인 책임 또는 정치적 책임 묻지 않을 수는 없는데 또 다른 방식의 책임을 규명하는 방식은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좀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윤성진 선생님 얘기할 때 정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나 최대한 정제된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꼭 눌러 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받았었는데요. 조금 더 하시고 싶은 얘기 편하게 좀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 월요일인가 또 이제 축제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축제의 파행 상황이 장기화되어 있는, 내면화되어 있는 축제 파행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축제계에서 그 현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아무런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축제 추진 체계의 허약한 민낯과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축제 생태계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축제 생태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논의들을 해야 되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태원 그 할로윈 참사를 경험하면서 그때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 기억나는 게 민간이 주체했기 때문에 책임질 주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두가 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았지만 왜 그 작동되지 않았을까 무엇인가가 그 실제로 3주 전에는 경찰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용산 이태원에 지구촌 축제 때 거의 근데 그때도 10만 명 이상이 모였고 1000명 이상의 경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두 개의 차이는 뭘까? 주최자가 있음과 주최자가 없음의 차이. 근데 이게 없었던 이유는 그러면 마약 단속 때문인가? 무엇 때문일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물론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의심이 가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아무도 축제 행사의 주체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최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누구냐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용산구가 주최하거나 주최자가 정확하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 법인이 있는 데는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할로윈 행사는 아무도 이름을 안 올려도 되는 면죄부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거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우려가 되는 거죠. 하나는 더 민간 축제 하기가 힘들어지겠구나.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주체를 찾아오지 않으면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가 될 거고 그런데 민간축제 대부분은 책임자로 나설 수 있는 책임자가 사실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특히 상권형 축제의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민간 주도 축제의 경우에 이 민간 주도 축제가 우리는 활성화돼야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어떤 사회예요. 사실은 우리는 민간 주도 축제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축제가 민간이 주도한다라는 것들을 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이 사태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주도하더라도 행정과 통신, 교통을 책임지는 정부가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 구조를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과제가 전면에 부각돼서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축제계의 과제가 아주 심각하게 크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이상했는데 이제 이태원 참사 발생한 이후에 그 윤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문화예술기획 축제 기획자와 협의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연장이라든가 축제 기획하는 장소의 안전진단 이런 거 먼저 하고 이제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되게 이상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호 선생님 또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비슷하게 드는 게 저는 이태원에 헬로윈 축제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지하철역부터 통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쪽 에스컬레이터는 못 쓰게 한다. 계단 한쪽 입구는 아예 못 나가게 한다던가 절로만 나가게 한다던가 그렇게 좀 통제되는 상황에서 사실 사람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정말 즐기러 왔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말 떠밀려 다니면서도 잘 지내다 갔었던 것이 사실 과거인데 계속 쌓여왔던 경험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책임자도 없다고 하고 근데 그 책임자에 대한 것은 비단 올해 축제에서만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과거는 어땠는지 정확히 몰라요. 뭐 3년 전 축제에는 용산구가 책임자였는지 뭐 그런 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의 참사 규모가 일어났을 때는 그냥 정말 국가 재난이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토스하는 방식, 행정평이라는 것이 이럴 때에도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쨌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흘러가게 되는 어떤 조직, 뭐 아니면 해왔던 방식, 뭐 이런 것들만 더 주가 되고 진짜로 사람이라는 건 이 안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답답한 문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도 그 어떤 예술가들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애도를 하고 이러한 방식은 정말 천차만별이고 그것이 있어서 저는 사회가 참 풍요로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시민사회의 애도와 추모나 수도의 시간들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진태현 선생님에게도 마지막 덧붙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덧붙일 말은 없고요. 오늘 토론에 와서 생각해봐야 될 주제를 많이 좀 얻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비는 없지만 잘한다.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분에게는 토론비 남아 제가 마지막 좀 못한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축제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학교 있다 보니까 감사번 나오고 또 어떤 사고가 나면은 엄청나게 규제가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이 참사로 인해서 정말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말 그런 좋은 조치보다는 이제 또 다른 규제만 늘어나는 근데 그 규제가 별로 그렇게 별 쓸모가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진짜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애도 기간이 마치 애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의도이듯이 이제 이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다른 또 안전장치의 책임에 필요하려고 하는 니들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갈 건데 그래서 이 진상규명을 빌미로 규제만 늘어나는 방식은 아마 김상철 선생님이 아까 그 문제 제기했었던 그런 문제하고도 굉장히 소통한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데는 요구사항 중에 아주 디테일한 분명한 이 문장 기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선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토론회 때 뭐 어떤 이게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 축제를 하시는 어떤 협회나 아니면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들의 요구에 의한 몇 가지 이렇게 우리의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지 이제 좀 논의가 진전되지. 안 그러면은 기껏 이렇게 해놓고서 아 그래 잘 들었습니다. 이게 또 규제로 강화해야 되겠네요. 뭐 국가의 그 통치의 책임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음모론 얘기 세월호 때부터 있었던 그 얘기는 사실 좀 건강한 남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어떤 사람의 애정화의 호소일지 모르겠으나 흔히 얘기 우리 사회에서 돌고 있는 이 각종의 음모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런 문제에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은 좀 오늘 얘기를 할 주제는 아니지만 또 다른 기회에 또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 12구 참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도 사실 믿기 어려운 그리고 이것이 아직도 현실인가라고 하는 감각들을 갖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이후에 국가가 이제 애들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그런 모습이 불편한 것은 그리고 좀 마땅치 않은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애들의 통치수를 간파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적어도 문화연대가 이제 이 문제 12구 참사와 국가의 애도 통제와 또 문화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연대가 접근할 수 있는 또는 개입해야 하는 주제로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논의가 이제 그 12구 참사의 극복과 또 이제 국가 애도의 통치술에 균열을 내고 또 저항하는 그런 문화예술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오늘 그 토론회가 굉장히 어렵게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축제가 취소가 됐다 이런 단순한 문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논의를 거쳐서 긴급한 논의를 거쳐서 준비가 된 거고 이동현 선생님께서 급하게 원고를 준비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고민을 해서 오늘 이런 정도의 논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더 진척시킬 수 있는 토론회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